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용산구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대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토론회에 사회를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 중에 청년이 3분이나 계신데 이따 소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시며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모경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회 연금특위 간사이시며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신 오기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위원이신 김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를 역임하고 계신 김남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종석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나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나영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배준영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좋은 토론회 개최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연금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또 노후 소득 보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금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동시에 이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그 3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다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국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 오늘 이제 발제하실 우리 원정현 위원장님께서 국가 재정의 투입을 늘리고 기금의 운영 수익을 높이면 재정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목 놓아 소리 높여 얘기해 주셨고 제가 그 원종현 위원장님이 쓴 이제 책을 보면서 이게 방법이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재정 투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국가의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들에게 출산 크레딧 더 많이 주고 군복무 크레딧 주고 청년 세대들이 불안정한 고용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국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지원을 늘리면 이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에서 국가의 재정을 늘리고 재정 투입을 늘리고 그것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는 오늘의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남희 의원님 인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 국회에 오기 전에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요즘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년 넘는 시간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연금 얘기 꺼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그 세대별로 좀 보면은 청년 세대는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좀 표출하고 있어서요. 근데 그 청년 세대의 불신의 가장 뿌리 깊은 부분은 결국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세대에 관련돼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주장을, 모순된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는 뭐 기성세대보다 덜 받는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우리가 이렇게 내고도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능한 대안과 해법들을 내놓아서 청년 세대를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현재 수준이 아니라 지금 38년간의 평균이 6.82%인데 그 비슷한 수준 6.5%로만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90년으로 연기된다는 그 내용을 추계를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기금 고갈 바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려를 하다가, 이게 사실 지금 정도 수익률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걸 통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많이 높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도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국민연금의 국가재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국민연금공단 관리 운영비조차 일반 재정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유지와 또 어느 정도의 국가 재정 투입을 하게 되면 청년 세대들이 우려하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책임성을 가진 논의를 하면서 여러 세대들을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쓴 내용 중에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던 게, 국민연금 기금을 지금까지 운영해서 낸 수익이 170조였나? 네, 그 수익이 780조, 780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2030 세대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의 30년치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내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고, 기성세대가 낸 그 기금의 운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의 기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연대를 해서 함께 노후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도의 신뢰성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기영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좀 전에도 머니투데이 인터뷰하면서도 계속 그 유사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당내에 논쟁하는 의제도 있어서 한꺼번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나 우려는 저희 분명히 있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저 민주당에서 특히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해법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자동 안전 장치 이야기했는데, 그건 논쟁을 하는 것이지 해법을 찾는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의 프레임을 잘못 씌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 문제제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 문제식이 있다는 주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수단 자체가, 하나는 보험 요율을 높이든지, 모수기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운용 수익률을 높이든지. 운용 수익률이 지금 이 김남희 의원님이 이제 공개했던 자료에 비춰보면 종래 4.5%를 했다가 지금 실제 지난 30년간 연 수익률 6.8 정도 되니까 6.5 나오잖아요. 6.5 적용하면 90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금을 더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금을 더 투입하는 게 과연 오늘 질문에서도 모니투데이에서 이야기했는데 재정이 있느냐, 이런 질문. 실제 이 재정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배준영 과장님 오셨지만, 이게 보건복지부랑 기재부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주제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뭔가 이게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금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은 법안을 발의했던 게 이 연금 소득이 지금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받고 있는 연금 소득세는 기금에 재투입하자 이런 법안도 이미 있고 또 그 외에 실제 일부지만 이제 계속 논쟁을 우리 해야 될 주제이지만 정치권이 비겁하게 제도 논쟁 안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이 올해 26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70%에게 주는.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게 150조, 140조, 150조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의 기금 투입에 대한 문제를 할 때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게 지속 가능하냐 70%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 30% 40%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범위를. 그리고 그 속에 남는 재정적 여력에 대해서 다시 국민연금을 투입할 수 있다면 실제 기존의 의무지출 구조조정 속에서 저는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회피하는 의제들이 있지만 재원의 확보 내지는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기재부랑 또 보호복지가 논쟁하는 지점들 우리가 대선 공약으로 했던 지점이 크레딧 제도이지 않습니까? 크레딧 제도 크레딧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로 해놓고 그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보험료 가입한 거로 간주해놓고 실제 그 필요한 돈은 나중에 노후에 기재부가 지급하겠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지금 크레딧 인식할 때부터 지금 국고 투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 크레딧 인정한다면 그럼 크레딧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7대3 이렇게 하는데 국민연금은 70% 부담하고 국가는 3% 받았는데 그렇게 할 거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한 것이지 아까 자동안정화 장치 인정하냐 마냐 이런 식의 질문과 이런 식의 담론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 그 논의 자체가 주장이 완전히 막 매도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논의의 초점은 그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민주당 코스피 오천 특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활성화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연금 기금을 바로 비중을 넓혀서 한국 자본시장에 넣어라 이런 주장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일관되게 좀 피해야 된다. 그 무책임한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오해를 사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의 존재 목적은 노후의 안정한 소득 보장이고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존재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수익성이다. 수익성이 있는 시장에 투자하면 되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그 결과로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게 한국 시장에 얼마를 투자할 거냐, 미국 시장에 얼마를 투자할 거냐, 요 문제는 옆에서 그냥 한국 시장이 잘 가니까 바로 투자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과다한 것이고 실제 한국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이 되면 아마 그 수탁자위원회에서도 고민하시면서 자동적으로 비율을 결과적으로 조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좀 지금은 예결특위에도 많이 하지만 좀 절제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좀 말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토론이나 이후 이 논의 자체가 논의의 성과물들이 이후에 우리 제도개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경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선 과세는 강제하고 제도 이해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경 의원님을 당내에서 연금 관련된 1타 강사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청년들이 아마 오경 의원님 말씀 많이 들으면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기대와 부담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항상 청년들에게 네, 좋은 역할을 많이 고생해주고 계시는 모경종 국회의원님 네,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감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예전에 그 에볼라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에볼라라는 바이러스의 이런 의학적인 이런 두려움보다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이 공포심, 두려움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피어볼라라고 불렀죠. 그런 것처럼 이 국민연금 역시 실질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청년 세대에게 공포감과 두려움과 또는 가짜 뉴스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걱정, 우려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갖춰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89년생 이제 만으로 36인데요. 아직도 국민연금을 내야 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나이 때는.
그런 입장에서 예전보다 지금 여기 계신 저희의 인생 선배님들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졌다고 다들 느끼고 있고 실제 수치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지금 세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청년 세대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인 수치도 전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 거라면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이전 선배 세대들에 비해서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기사에 국민연금이 200조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33년 정도 더 늘린 거 아니냐, 고갈 시점을 늘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참 책임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오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률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매번 이런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어떤 완충 지점을 국가가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초연금도 이야기하셨지만 개인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금자가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지금 이 시점에 잘 정비를 해서 국민들이 어렵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고차방 정책을 풀지 않아도 국가에서 정말 안전한 완충방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혁이 아니라 연금을 다시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연금 재건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들 잘 귀 기울이고요. 저 역시 의정활동하면서 여기 계신 많은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힘 모아서 그리고 청년 세대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념비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심도 있는 인사 말씀 덕분에 오늘 토론회가 국민과 청년을 위한 대안이 되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20분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속 정책 토론회고 중요한 주제로 계속 토론회가 열려서 저희가 심도 깊게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미 그 오경 의원님이나 네 분 모두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하셔가지고요.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방향성이나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토론회 시작하면서 한 두 가지만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인데 일단 세대 간 형평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정의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미 다 합의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국가 부채가 60%를 반드시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건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될 것들이 좀 크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또 이런 거죠.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긴 한데 그럼 세대 간 형평성만 중요하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청년 세대와 은퇴 세대 혹은 장년 세대를 이렇게 세대로 비교하는 거는 청년 세대 내에서도 양극화가 정말 심하고 은퇴한 장년 세대들이 다 자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퇴한 장년 세대 다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세대 내의 그런 형평성 이런 문제를 놓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는 이 노후소득 보장이 노동소득의 그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자산소득과 그게 바로 국고투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말 이번에 이제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더 넓게 어떤 의제를 다뤄야 하느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지형이 어떤 프레임이냐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발제를 들을 건데요. 아까
이게 소개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했나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럼 먼저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께서 20분 20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맡고 있는 원종현입니다. 오늘 사실 발표하기 전에 보니까 벌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벌써 결론까지 먼저 다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잠깐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결론이 모두 저는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정답에까지 가게 됐던 그 과정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마 이거 같은데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아니면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요번에 그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드디어 이제 그 거의 18년 동안 계속 논쟁만 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모수 조정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모수 조정에 대한 뭐 그 내용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뭐 그거는 건너뛰고 그 취지만 말씀드린다면 아마 여기에서의 모수 조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였을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55년도에 고갈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장하고 그 기금을 더 쌓아놔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본래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래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성공을 지금 하신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을 그 추계에 의하면은 지금 2070년도 이후로까지도 상당히 연장을 지금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결정적인 어떤 문제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존속성은 영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모두 희한하게 그 개념은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기에서 이렇게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지금 거시경제값이라던가 특히 이제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뭐 중요한 거는 기금은 그래도 또 소진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큰 명제가 돼서 이제 아마 그 다음 논의 이것을 또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아마 이후에 되는 자꾸 구조조정의 어떤 논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금의 소진에 대한 존재성이 기금에 대한 제도 전체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의 필요 조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충분 조건이어야만 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해 보자였는데 사실은 이번에 장기 재정 전망과 관련과 관계없이 사실 모수 조정은 이제 기금 운영 측면에서 매우 큰 혜택을 줬습니다. 매우 큰 의의라고 저희는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모수 조정이 없었더라면 사실 국민연금 기금은 2020 중기 전망에 의하면 2027년도에 그러니까 순보험료 현금 수입이 연금 급여 지출보다 작아지는 시점으로 이제 됩니다. 즉 원래 안 바뀌었었더라면은 내년 후년서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급여가 나가는 것이 더 많아짐으로써 기금이 아무리 수익률을 내서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올라갈지 몰라도 실제 벌어들이는 그 현금은 마이너스가 됨으로써 기금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지금 되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금 운용 측면에서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요번에 그 모수 개혁은 나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분간 2030년도 중반까지는 다행히도 이제 보험료 수입이 훨씬 더 많아짐으로써 운용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초과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그 버퍼를 상당히 지금 늘려주셨다는 점에서 사실 저희로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 기금 운용의 저희 기본적인 정책은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해서 기금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유입이 당분간 지금 증가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30년도 중반까지만이라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수익률을 많이 높여놔서 즉 그 자동차로 치면 이때 가장 가속도를 확 내가지고서 이제 연료가 떨어졌을 때 그래도 가능한 한 멀리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것이 아마 현재 기금 운용에서의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속도를 내는 것에서의 지금 사고 위험이 나면은 아마 좀 더 큰 사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서의 있는 어떤
어떤 그러한 좀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용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저희가 높인다고 해도 그래도 기금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도를 자꾸 기금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제도의 지속성을 기금 자체만, 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그 전체만으로 한다면 사실 저희가 수익률이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6.5%가 돼서 2090년이 되고 2100년이 돼도 아마 이 그래프는 뒤에 아마 뭐 2200년이 된다고 그래도 이 그래프는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그릴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시점에서 말할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100년이 지나면은 소진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더 뭔가 재정을 더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아마 프레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제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도적인 어떤 구조 아니면 국가의 어떤 의무 그런 사항 없이 기금 운용만을 가지고서 이런 어떤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 을 밀어내려고만 지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잘못되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운용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제도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던가 사실 그건 아니라 보시다시피 부담비 그러니까는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부담해야 될 그 노인에 대한 부담비가 60년도 이후 되면은 1이 넘습니다. 즉 한 사람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아마 밑에 그래프 보시면 아래쪽 그 새로 태어나야만 하는 젊은 그 어린 애들은 역시 이제 부양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러한 구조상에서 요즘 가끔 드는 생각 이러한 구조상에서 왜 국민연금 기금에만 사람들이 걱정할까인 겁니다. 사실은 이런 구조상에서라면은 국민연금만 걱정할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뭐 국가 하다못해 지금 방위적인 부분 안보 뭐 여러 사항들을 다 걱정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미래 걱정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희의 추계 그래프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소진되도록 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제도 지속성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행히도 전 이번 제 발표에서 형평성은 좀 빠져가지고 제가 약간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지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가입자들이겠죠. 여기 가입자는 이제 그 수급자도 포함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가입자, 그다음에 이러한 가입자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또한 이 가입자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유지해주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 그 다음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러한 것을 모두 총괄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이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그 국회에서의 감시뿐만이 아니라 정부로서의 어떤 운용도 함께 하고 있는 정부. 사실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저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핵심적인 그 이해관계자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 역할을 봤을 때 가입자는 그 국민연금의 제도 지속성을 위해서 요번에 또 과감하게 보험료를 4%포인트 이걸 좀 더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납부하시는 연금의 9에서 13%면요. 보통 보험료를 44.4%를 더 내시는 겁니다. 즉 물건값을 지금 반 이상을 사실 더 내시겠다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그 가입자들의 상당한 어떤 전 양보였다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단. 공단은 그래서 가능한 한 요번에 수익률을 현재 추계상으로는 5.5%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저희는 아까 그 요번에 그 이러한 가입자들의 일종의 양보 내지는 그러한 어떤 그 희생이라고까지 좀 표현합니다만 좀 더 내심으로써 그 기금은 2030년도 중반까지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여력은 훨씬 더 넓어졌고 그런 동안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더 운용을 해서 최소한 6%대까지의 그 기금 운용을 하고 여기를 위한 그 시스템이라던가 좀 더 그 강한 그런 노력 물론 노력만으로 사실은 수익률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겠다인 건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묻습니다. 그럼 정부는 너 뭐 할래? 어떤 기여를 너희는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재정적으로라도 정부는 좀 기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 있어서의 연금 기금에 있어서 그 재정 기여를 좀 더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겠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왜 국가가 그러니까 재정을 뭐 여기다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들끼리 하는 건데 왜 내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제 말이 있을 테고 뭐 지금도 뭐 기금은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1,500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1,500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부가 뭐 돈을 더 낸다 한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까지 아니면 지금 내는 것이 후세대에는 똑같은 어떤 그 조세 부담이 되면은 후세대에서도 그것만큼의 그 부담은 이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하나 미래 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논리들을 내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아마 이번 자리에 제 메인 테마일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세계 제2연금이라고 그러죠. 제1연금이 아마 그 엠빔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노르웨이 연금인데 이제 그들은 좀 여유 있는 게 그 석유를 팔아서 그 석유 판돈을 모두 다 기금 후세대를 위해서 그 기금으로 연금과 기금으로 쌓고 현 세대는 그 유전의 혜택을 사실은 안 보겠다고 거의 이제 선언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금을 쌓아서 제1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일본의 GPIF 여기에 대한 사례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기금보다 지금 약 2배 반 정도의 그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애니얼 리포트를 유심히 보시면 항상 밑에 있습니다. 기금의 구조 역시 국민연금하고 똑같습니다. 왼쪽 그림이 이제 부가식 지금처럼 이제 부담비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지금 하는 거고요. 왼쪽도 이제 그런 부담을 위한 기금의 역할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연금의 역할하고 비슷한 걸 적고 있는데 항상 밑에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한 전체 기금의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 정도 역시 운용되고 있음으로써 여기서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20% 이상으로서 정부가 지분을 이 GPIF 기금에 대한 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10년간 이루었던 소위 밸류업에 있어서의 정부의 목소리를 사실은 자신 있게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GPIF로 하여금 스튜어십 코드를 강화하게 한다던가 좀 더 그 강한 어떤 그 책임성과 수탁자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20% 이상의 기금을 이미 내고 있는 강한 이해관계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득력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마 그런 목소리를 내기는 정부로서도 매우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국민연금에서의 운용의 제일 중요한 점을 자꾸 독립성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러니까는 기여는 안 하고 지금 혜택만 보려고 해라는 것이 사실은 좀 갖고 있는 가입자들의 기본적인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내고 있고 또 두 번째 현재 내는 것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나 미래 내나 결국에는 국가 재정의 영속성상에서의 소위 그 리카르도 등가 정리라고 그러죠. 영속성상에 보면 지금 부담이나 미래 부담이나 조세라면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운용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2025년도에 그러니까 기금과 별도로 하나의 어떤 정부가 별도의 어떤 그 계좌를 만들어서 10조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내준다면요. 기금이 제일 문제가 된 2055년이 되면요. 이 10조 원의 돈은 운용에 따라서 4.5%라는 가장 보수적으로만 봐도 약 40조 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6.5% 정도만 하면은 6% 정도만 해도 57조 원. 거의 지금 6배 이상의 값이 나고요. 이것이 이제 기금이 좀 소진되는 시점이 되는 2070년도가 되면요. 저희가 6%로만 된다면 거의 150조 정도의 어떤 수익률이 나게 되는 15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4배 정도가 되죠. 즉 지금에서의 그 기여를 미리 좀 해놓는 것이 미래의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 뭐 한 번 10조만 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10년간 요 10조씩만 계속 내준다면은요. 2055년도 되면 그러니까 약 100조를 내는 거죠. 100조만 내준다면은 2055년도에는요. 이것이 약 500조 정도가 되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기금 소진쯤 되면요. 1200
1200조가 훨씬 넘는 정도의 규모로서 사실은 키우게 되고, 이때 사실은 2070년도 기금 소진 때 그 기금 적자액이 뭐 시작서부터인데 제일 맥시멈에서의 연간 기금 적자액이 약 1,500조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 충분하게 한 번 해도 그건 충분하게 하게 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수익률을 못 낸, 지금까지 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냐 했을 때 사실은 과거에 수익률이 낮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국가에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 소위 그 국가 재정상에 있어서의 뭐죠? 공제법이라고 그래도 공제법에서 사실 국가가 국민연금 돈을 가지고 채권으로 운영 다 하면서 사실 저희가 수익률이 높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가져갔던 부분이고, 지금도 이 공제법에 의해서 거의 100%에 가까웠던 지금 국고 채권을 지금 계속 줄여나가면서 이제 성과들이 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이 이제 아까 김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의 3년, 거의 저희가 있었던 6년간 지금 평균 10%가 그런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었고요. 그러한 수익률이 앞으로 저희는 한동안 그 자산이 해외에 뭐 소위 CPP를 많이 비교합니다만 그 정도의 그 운용의 자산 구조로 저희가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 그 과거의 공제법에 의한 채권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저희가 맞는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내기 위한 것으로만 된다면 상당한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기여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여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정부가 공단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관리 운영비 지원 약 지금 100억 원씩 지금 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기금 자체에 가고 있는 것이 출산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었던, 지금 과거에 20년 전에 출산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연금을 받아 가시면서 사실 받아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후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라던가 두루누리 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약 9,000조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 소위 이제 연 20조 정도만 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계산해 본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재정 기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아까 GPIF 방식처럼 그냥 기금에다가 직접적으로 지금 투입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귀착점을 그냥 기금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마 크레딧이나 청년 가입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넓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 지금 신문에만 봐도 벌써 그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상당 부분 지금 늘리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뭐 그 중소기업에 대한 현재 펀드로 되어 있는 뭐 그런 펀드에서 국가의 성장 몫을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기금 소진 후에 그 책임지게 될 텐데 이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렇다면 지금도 자꾸 돈 없다면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뭐 이런 방법보다는 아까 오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기초연금과 두 개가 엮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지금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라는 것은 아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지금 43%에서 그나마 좀 줄어서 뭐 지금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30년 후, 40년 후에 이 노인 빈곤율이 떨어질 거라고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성숙되면서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다가 어떤 사회보험료를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청년층, 특히 청년층이나 현재 전체적으로 제도사가, 그러니까 일하셔서 그 기초연금 아니 국민연금 내셔야 되는 분 중에 약 40% 이상이 여전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특고라던가 아니면 주부라던가 학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면 요분들은 계속 연금을 못 내시다가 내도 아마 짧게 내실 겁니다. 그럼 요분들이 그대로 전가되면 미래에는 오히려 더 이분들이 아마 빈곤으로 몰리게 되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미래에
빈곤율 감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밝게 못 봅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연령별 사각지대는 물론 학생들이 많겠죠. 26세 이상은 거의 70% 이상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면 물론 이분들도 27세, 28세에 취업하면서 연금을 내시겠죠. 그런데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기껏해야 20년, 30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연금 보험료 받는 것에 있어서의 실질 소득 대체율도 저는 25% 이상으로 좀 높아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의 그 기초연금 부분으로 지금 갈 부분을 미리 지금 기초연금에서의 노인 빈곤에서의 그 연금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하위 70%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지금 기초연금에서의 갈 재원들을 미리 지금 청년층에게 미리 주고 이분들이 미래의 국민연금 가입자로서의 그 온전한 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했을 때 보면은 맨 위는 이제 바뀌기 전이고요, 연금 모수 개혁 전이고요.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 중간이 그렇고 그 위 빨간색이 그겁니다. 현재 그 제도 바뀐 이후에 기초연금 오히려 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저희의 아까 저는 이제 416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저희 안에 되면은 사실 기초연금은 그렇게 많이 지급을 안 해도 또 지금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기초연금을 조금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줄이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불안을 지금서부터 미리 내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은 되게 건전해지고 너무 커질 것이 아마 걱정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도가 개선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부분은 결국 소진 후에 모든 부분을 그때서부터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정부가 약 6% 정도의 GDP의 6% 정도를 정부가 그때서부터 더 지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둘을 합쳐도 전체적으로 저희 안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제안한 대로 한번 그냥 저희가 아니 된다면 기초를 좀 줄이는 대신에 이것을 국민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사람, 만약 기초연금을 받으실 뻔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연금으로서 좀 더 많은 연금을 더 받으시면서 생활의 안정성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약 기초연금 받으실 때보다 국민연금으로서 혜택을 받고 가입하시게 되면 평균 40만 원 정도를 사실 더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말 돈 없어 그래도 못하겠어라고 했을 때는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럼 국민연금만 돈 빌려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계산해 본 거였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계산인데요. 그냥 그러한 어떤 레버리지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써본 방식입니다. 써봐서 있었을 경우에 사실 3% 아니면 4%의 채권으로 저희가 만약에 해서 저희가 6% 낸다면 약 2%, 3%의 저희가 운용의 어떤 그 레버리지가 발생한다고 해도 사실은 상당 부분에서의 기금은 증가는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국민연금 기금이 세계 3위라고 그래서 사실은 GDP의 지금 50%가 넘는 막강한 기금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기금을 저희는 가능한 한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이고 이걸 국가 경제 정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미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결성을 저희는 계속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저런 욕심까지 나기도 합니다. 저희 만약에 20조씩 만약에 GDP 1%씩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사실은 이게 국민연금 기금이 너무 커지긴 합니다. 약 140%까지 증가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금 소진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그 부담 정도가 GDP의 6%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120% 정도만 된다고 하죠. 기금이요. 기금은 120%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5%씩만 만약에 매년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요. 매년 월세처럼 120에 5니까 6%씩이 사실은 월세처럼 매년 수익률로 떨어지긴 합니다. 이건 완전 적립이 되는 상황이고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가 꿈꾼다면 저렇게 됩니다. 미래 세대는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아니면 좀 더 다른 많은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저기까지 간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있지만 저희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저희가 좀 바라보는 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국민연금 기금에서는 그 과정이 아이고 자꾸 뒤로 어떻게 가야 되나?
갑자기 끝내라고 지금 갑자기 마무리가 나는데요. 이게 D인가요? 갑자기 지금 마무리가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이제는 보험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연금급여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는 저희가 제도의 지속성을 잇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기금만의 어떤 방향보다는 이제 저는 이 마지막 그림은 항상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제 매년 첫 그림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많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코끼리를 조그만 창으로 보면서 일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국민연금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움직임 하나하나가 사실은 복지, 하다못해 투자, 연금 제도, 인구, 거시경제, 환율, 노인 문제, 국가 금리 이런 모든 부분들에 사실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고 이렇게 밀접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는 기금의 하나의 어떤 존속성 그것만을 위해서 너무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그 정세현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죠. 좀 발상의 전환 내지는 좀 더 이 틀을 좀 벗어난 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땡땡땡 하면 하는데 오늘은 너무 과거에 그랬더니 너무 원성이 자자해서 안 끊었는데 이러다 보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를 위해서 그 재정 소요 추정 이 장기 지금부터 먼 미래까지 해놓은 것 중에 3개 개혁안, 현재도, 정부안이 있던데요. 이 현재도는 그 모수개혁하기 전에 그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도가 아니라 이 그림 그 슬라이드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현재도는 4.16 개혁 전에 그다음에 개혁안은 요 4.16 요 모수개혁한 거고 이 정부안은 2024년 9월에 발표했던 그때 그게 지금이 아니에요. 이 4.16은 원종현 박사님이 제시한 거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슬라이드를 발제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발제는 오종석 박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시간을 꼭 지키셔야 돼서 제가 18분 되면 땡땡땡 할 테니까 2분 안에 꼭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연구원 오종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발표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국민연금 재원을 자산세, 소득세, 소비세를 마련했을 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디까지나 연구는 저희 연구진들의 개인 의견이니 저희 연구공단이나 연구원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하고요.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연구원도 그 MZ세대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그다음에 DC 인사이드와 네이트 판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들을 모두 크롤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대학 커뮤니티 그래프인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연금 개혁, 그다음에 그 고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토픽 모델링 결과인데 복잡한 얘기는 다 빼고 이렇게 보시면은 손실, 이민, 폰지 사기, 연금 개혁 등등 해서 청년들 역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결과가 이제 오픈형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더 네이트판에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이제 그래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런 불안감이 실체가 없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본 연구 결과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할게요. 국민연금을 아시다시피 5년마다 장기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추계를 하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5차 재정 추계 2023년도 결과인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1,000조, 1,200조가 2040년도가 되면은 최대가 되었다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2055년도면은 이제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연금 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늦어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금 소진이 예정되어 있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요. 기금 소진이 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연구들에 따라 같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월 소득의 30-40% 정도는 이제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세랑 건보료 빼고 오로지 국민연금료만
소득의 30%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이렇게 많이 걷었을 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들 연구 초점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인데요. 제가 분석하기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보다 큰 수익비고요. 모든 것들은 다 현재 가치로 환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낸 거 대비 내가 낸 것만큼 받아간다면 이론적으로 기금 소진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수익비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낸 거보다 더 가져갑니다. 그 얘기인즉슨 누군가 내가 가져가는 거 대신 내준다는 뜻인데 그 내주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을 알다시피 저희 한국은 미중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기금 고갈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경제라도 잘 성장해 준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텐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건 수익비 표인데요. 연구자마다 다양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연금 수익비는 대략 한 2대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55년생 같은 경우는 수익비가 3이라는 뜻은 내가 낸 거 대비 받아가는 게 3배다. 현재 가치 환산했을 때 그 뜻이고요. 이때 균형 보험료율은 원래 28.6%야 했지만 실제로 낸 거는 9%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대 코호트 같은 경우도 수익비가 2.47대 1인데요. 내가 된 거 대비 2개 가져가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요지는 뭐냐면 내가 낸 것보다 더 가져간다는 누가 대신 내준다는 얘기고 그 내주는 사람은 다음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죠. 88년도 국민연금 최초 도입됐을 때 인구 피라미드와 현재 인구 피라미드 그리고 이제 2055년 기금 소진 때 이런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더 할 말이 없죠.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문제가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 감소했고요. 임금 감소했고요. 금리 감소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기금의 악재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인 건데요. 다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앞에 계신 정책 입안자분들께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합의를 해나가서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대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를 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을 생각하고 있고요. 요지는 3개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럼 폐지하자, 더 걷자, 덜 준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폐지한다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주장을 펴니다. 어떤 편향이냐면 과연 현대 복지국가에서 겨울철에 백장한테 먹을 걸 안 줄 수가 있겠냐? 아마 안 줄 수 없을 겁니다. 세금이 들어갈 거고요. 그건 당연한 말이지만 젊었을 적에 미리 걷어서 주어야 한다. 이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줄 것이냐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더 걷는다. 더 준다는 이번 논의하지 않고요. 이제 더 걷는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이제 국민연금 재원은 이제 보험료율이고요. 이제 경제학적 얘기를 하면은 노동소득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원은 없느냐? 다른 지원을 걷었을 때 어떤 게 국가 경제에 가장 덜 나쁠까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비세고요. 이거는 일본 사례에 참조한 겁니다. 그리고 자산세고요. 이거는 저희가 최초로 아마 국내에서 제안하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목적은 토지 보유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산의 80% 이상은 토지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제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토지세의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일반 균형 관점에서 경제에 가장 덜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도대체 뭔가 찾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보험료를 올리면 근로요역이 감소하게 되고 노동이 감소하게 되고 GDP가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를 올리면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요. 노동 수요도 감소하고 생산 상승 GDP도 감소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험료를 올리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은 GDP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어떤 세금이나 혹은 뭐가 보험료를 부과를 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뭐가 가장 덜 나쁠까 찾는 게 이제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DSG 모형을 사용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리는 건 사실 비효율적일 거고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DSG 모형은 이제 가계랑 기업과 정부를 상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최적화를 해서 어떤 게 솔루션인가 찾는 어떤 그런 모형입니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표본 모형이고요. 거기에 이제 연금이기 때문에 근로자하고 은퇴자라고 하는
중첩 세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국의 사정, 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그 수식을 넣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균형을 찾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관심 있으시면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계랑 뭐 은퇴자와 그다음에 뭐 연금과 기업에 최적화를 하고요. 그래서 균형을 찾으면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준 경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형이 현실 경제를 잘 모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먼저 표 6-1에 나오는 그 조세 수입 비율은 저희가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료가 노동소득세가 GDP 대비 3.3%고 자산소득세가 3.3%, 소비세가 3.4%인데 이게 모형이 다 맞출 수 있도록 맞춘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 경제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같은가를 봤을 때 그 표 6-2도 보시면은 기초연금은 잘 맞추고 있는데 이제 국민연금은 잘 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모형의 한계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시경제 모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 연령 코호트별로 노동 곡선을 잘 맞추고 있는 걸 확인을 한 건데 그 데이터와 실제 값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이제 저희들 판단했을 때 얼추 현실 경제를 잘 맞추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현실 경제를 잘 모사하는 모형을 만들었으니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만 고령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인구만 2072년도 고령화되었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그림 6-3을 보시면은 이제 고령자 비중이 느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기준 경제를 100으로 했을 때 생산 인구가 줄기 때문에 GDP는 49.5%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후생의 지표인 소비는 36.7%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령화 경제 상태인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거는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을 한데 이거를 그 재원 부족분을 소득세, 자산세, 소비세를 충당을 했을 때 이제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먼저 소득세 충당을 하게 되면은 그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25.9%까지 올라갑니다. 자산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4.8%까지 걷어야지만 이제 재원 수지 상승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소비세 같은 경우는 23.1%까지 걷어야지만 수지 상승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거시경제 변화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총생산 GDP의 경우에 이제 고령화 경제는 각각의 세율이 자율적으로 최적화된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기준 경제 대비 49.5% 감소를 한 거고 소득세는 48.7%, 자산세는 43.3%, 소비세는 56.4%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모형에서는 국가 경제에 덜 나쁜 순서로는 자산세, 소득세, 소비세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후생의 지표인 소비 감소인데요. 소비 감소인 경우에도 그 순서는 자산세, 소득세, 소비세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건 뭐 추후에 여쭤보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 예정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이 소진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1보다 큰 수익비와 그다음에 내가 낸 돈 내줘야 되는데 내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보니 자산세, 소득세, 소비세 순서로 국가 경제에 덜 나빴다. 이게 저희들이 대안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모형에는 어디까지 한계가 있으니까 이 결과는 참고용만 부탁드리고 아마 다양한 문제들 결과를 내놓으시면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마 이제 이 발제문 보시고 다들 아마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대변을 한다면 그 51페이지에 이게 아마 저도 그런데 장지혁 선생님은 보이지도 그 안경이 충분히 보이시는지 모르겠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근데 이제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018년을 기준경제로 놓고 2072년의 인구 상태를 반영했는데 이건 사실은 2072년이라고 하기에는 그 지금 장기 재정 전망이 2072년이 된다고 해서 GDP가 반으로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거의 0으로 수렴해서 계속 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총생산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2018년 현재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두고 고령화가 그러니까 인구만 그렇게 확 했을 때 일하는 사람이 확 줄어들 거니까 그런 거지. 이게 지금 2072년에 지금 현재 상태이면은
GDP가 반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2018년에 모든 게 비슷하고 단지 인구 구조만 2072년에 고령화로 확 됐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반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표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 밑에 연금이 지금 GDP 100으로 했을 때 기준 그러니까 2018년 구조는 정부 수입 가계지 사실 이것도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지금 GDP 지금 현재 연금 그 재정 구조가 수입이 보험료 수입이나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지급은 이제 급여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고령화일 때에는 정부 수입은 비슷할 텐데 뭐 그 보험료나 이런 제도들 안 바꿨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노인 인구 비중만 뭐 그 2배나 3배로 뭐 느니까 지급이 그렇게 늘어난다 이제 그런 거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 DSG 모형이 이게 저희가 보기엔 이게 거의 블랙박스여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어서 가정의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산세가 가장 그래도 셋 중에서 경제의 부정.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그 경제학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면 이게 부정적인 충격이 간다. 이렇게 기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세금이 가장 덜 부정적이냐 봤을 때 보통 자산은 우리가 뭐 그 부동산 보유세를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했을 때 그게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반영이 된 거죠. 그게 반영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들을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자산세가 가장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덜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정도로 이제 경제학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는 향후에 다음에 재정 계산을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시나리오로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정 계산이 되게 단순하게 그냥 딱 그 틀 가지고서만 재정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기재부 우리 그 선생님 오셨는데 다음에 재정 계산할 때는 좀 시나리오 분석을 다양하게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여기 순서 이제 장세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님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뭐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가 5분 하면은 띵띵 할 테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 좀 해주시면 시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1, 2분 더 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상황 보면서 그 앞에 발제해 주신 두 분 말씀에 뭐 짤막하게 코멘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가재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의원님들 말씀 주셨지만은 그 재원이 세 가지죠. 이미 말씀 주신 보험료 내년부터 인상되죠. 그다음 기금 수익금 비중이 보험료보다 더 커집니다. 앞으로 이미 아마 커졌고 한 지난 10년간도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기금 수익금 비중이 보험료보다 더 크다. 근데 이번에 연금 개혁으로 그 수익금 비중이 더 커져요. 굉장히 우리 특히 청년 세대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예요. 이번 모수 개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 고갈 불안이 있죠. 그러면 수입 재원 나머지가 국가 재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세 가지인데 오늘 이 논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 재정 이야기하면 항상 이게 이제 겉돌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논의를 좀 그 진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그 오종석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에 수익비가 1보다 큰 것이 기금 고갈의 원인이다. 그다음 두 번째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고 예정돼 있다. 그래서 그 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다른데, 네, 그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국가재정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국가 재정 중립적으로 이거 국고를 투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기초연금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오기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원종현 위원장 말씀 주신 거는 제가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국고 투입 규모에 대해서 발표에는 10조 원 또 뭐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두 분하고 책을 쓰신 거 저도 다 읽어봤고, 거기에는 GDP의 한 1%,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의 김우창 교수님하고 이제 그게 이제 3115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GDP 1%는 지금 우리 규모로 매년 한 25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저 토론문에 GDP 1%가 아니라 정부 예산의 1% 포인트. 그럼 규모로 말하면은 내년도 예산이 한 728조가 되니까 한 7조 원쯤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7조 원까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국가재정 여건에 애로가 있을 거니까 저는 이 시기가 중요하다. 투입 시기가. 그래서 이제 저는 명명을 퓨처 펀드 조성해야 된다. 네. 네.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금 수익금도 국민연금공단이 역할을 합니다.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가도 예를 들면 재정 여건상 매년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정도로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요.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좀 신축적이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의 0.5 내지 한 1%면은 이 기금 소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만 이제 원종현 박사님하고 투입 규모에 대해서 약간 다르고, 그다음 두 번째 오종석 박사님 그거 관련해서는 이게 기금 소진의 원인은 사실 수익비가 있지,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비중으로 말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 인구 구조가 결정적이다. 내는 사람은 팍팍 줄고 받는 사람이 이렇게 급증하니까 그게 기금 소진의 핵심 원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대부분 그게 이제 가장 심해지는, 격차가 심해지는 때가 소위 베이비 부모 때문이죠. 207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가 그 인구 위기가 가장 극대화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너머를 보자는 거예요. 네. 그 너머를 보자. 네. 즉 베이비 부모의 제일 막내가 1974년생이에요. 이분들 다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2074년에는 다 돌아가세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2074년이 지나면서부터 우리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불러오는 인구 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해요. 점차 당연히 해소되고 그게 언제쯤 그럼 다시 재역전되는 시기가 옵니다. 제가 통계청에 장래 인구 추계 뒤에 부속 통계를 보면서 제가 이제 본 것은 2103년인가 5년 보험료 납부 인구가 연금 수급 인구를 다시 재역전합니다. 저는 기금의 유지를 하는 목표 시기를 2100년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2100년까지 우리가 기금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잡으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보험료는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고 기금 수익금 어느 정도로 확보하면 되고 그리고 국가 재정은 이 정도 들어가면 된다는 계산이 비로소 나옵니다. 이게 없으니까 기금 유지의 목표 시기가 우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그렇죠. 왜 이제 소위 이제 유럽에서 하듯이 이제 북한식으로 극단적으로 바꿔도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목표 시기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보다 더 낸만큼 받도록 하자. 이 완전 오해예요. 낸만큼 받도록 하자는 것은 자기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이자도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 한 3년 만기 국제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금 수익률이 3년 만기 국채 이자율보다도 더 높으면, 그러니까 지금 한 37년간 한 6.8이라든가 한 7% 유지를 해요. 그러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아니에요. 그 전제라고 하는 게 내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금 소진이 예정된 미래다?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기금 소진은 목표 시기를 유지를 목표 시기가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딱 한 1분 32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앞에 자료만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공적연금의 자료에서 유형에서 유럽형이 있고, 저는 이제 명명을 우리 아태형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우리는 아태형이 건전해요. 왜? 수익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카드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우리 재원은 사실 과거에 그 공자기금법으로 사실 손실을, 이건 뭐 재정당국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인데, 네, 어쨌든간에 이제 그런 말씀이고, 뒷페이지에 재정 중립적인, 국가재정 중립적인 그 국고 투입 방안, 투입금 아까 말씀드렸고, 이대로 가면은요 국가재정을 투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사학제도도 말씀하셨죠. 네, 기초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네, 빈곤율이 계속 있고 사학제도도 넓은데 어떻게 기초연금 재정이 줄어들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국민연금 기금이 언젠가 뭐 2080년에도 90년 고갈이 되겠죠. 그때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이 또 투입되죠. 네, 기초연금이 줄지 않고 국민연금에 대한 적자 보조금까지 들어가면은 국가 재정 감당 못합니다. 국가 재정을 국민연금을, 정답은 국민연금을 빨리 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료하고 기금 수익금에 더해가지고 퓨처펀드를 조성해서 국민연금을 강화를 해놓으면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점점 성숙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내에는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받는 급여 수준도 높아지고 국민연금 재정이 강화돼요. 예, 그래서 기금 소진 불안을 갖다가 거의 제거를 시켜줌으로써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고, 사각지대의 투입을 사후적으로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사각지대인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자꾸 지원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국민연금 기금 재정이 목표 시기까지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내가 이 정도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이미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그 믿음을 줘야지. 그게 원칙인데, 이거를 원칙을 주지 않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해 준다, 뭐 자꾸 이렇게 돈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쓰지 말라는 거고. 네, 그래서 사각지대, 그리고 국민연금을 강화를 시켜줌으로써 제가 볼 때는 지금 빈곤율 전망을 봤을 때 15년, 20년 내에는 기초연금 역할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국가 재정이 지금 지금 이제 30원을 투입을 하면은 70원의 수익금이 생깁니다. 아까 전에 원종유 위원장님 하셨고, 똑같은 논리로 제가 거기에 참고 2에 제 자료에 참고 1, 2, 3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캐나다 사례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게 2016년에 캐나다가 할 때,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베이직 CPP가 있고 어디셔널 CPP가 있어요. 어디셔널 CPP가 캐나다가 바로 이게 완충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퓨처펀드 그 방식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30% 원금, 그 다음에 70% 수익금 비중이에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기금 유지는 목표 시기 설정이 중요하고, 그게 2100년이라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가 재정의 규모, 방식, 시기, 네, 이걸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 세 번째로 기금 소진에 대한 청년층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을 급여도 올릴 수 있고 강화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기초연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토론의 시간이 항상 짧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공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보시고 또 궁금한 것도
다시 또 추가 질문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박나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발표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배웠고 재밌게 들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적용해서 노령기 소득 상실 위험에 대해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연대 원리에 기반해서 세대 내, 세대 간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도 수행하고자 DB 방식으로 도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수지 균형 혹은 기금 소진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최근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부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이 형평성을 제고한다라는 목적으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나 신연금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행히 21대 국회 공론화 수기 과정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래 이걸 되게 다행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보험료율 차등 이러한 개혁을 두고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꿀빠는 86세대, 폰지 사기 이런 것들을 최근 3차 연금 개혁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세대 간 불공평 혹은 세대 간 착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보험료율 차등 적용과 신연금 도입이 계속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험료율 차등 적용 같은 경우에는 고연령의 저소득층 그리고 저연령이지만 고소득층의 역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세대 간 비형평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DB 방식에서 DC 방식으로 전환하자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현재 청년 세대 그리고 일부 미래 세대는 자신의 연금 수급권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들의 연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중 부담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신연금도 굉장히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됨에도 너무 쉽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차 개혁을 두고 기성 세대들은 수익비가 높다라는 이유로 좀 비형평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성 세대들의 실제 가입 기간을 보면 이들이 받는 연금액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율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차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청년들의 부담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기대 수명이 증가함을 예상해 봤을 때 과연 이 올라간 보험료율이 비형평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형평 문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여기에 두고 두 개의 발제문에 대해서 좀 질문과 이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급여 지출을 위해서 재정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이 두 분의 발표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매우 반갑고 또 함의가 높다라고 판단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토론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좀 질문과 의견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원종현 박사님 발제문에서 국고 투입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성은 충분히 동의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 방안의 예시로 기초연금 재원을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미래 기초연금으로 어쨌든 나갈 재원을 좀 사전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연금액의 수준을 높여 추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또 차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에는 연계 감액 제도가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유인을 좀 떨어뜨린다라고 지적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구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시뮬레이션 사례는 생애 소득 수준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현재 뭐 A값 미만 소득자가 미래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 노동 생애를 고려했을 때 평균 소득 수준은 생애에 걸쳐 변화합니다. 네, 노동생의 초기에만 저소득이고 중후반부에는 고소득을 버는, 즉 생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고소득자인 사람한테 이렇게 미리 국고를 지원했을 때 혜택이 지원될 가능성은 없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그 수급의 기대가 보면은 1970년생 기준으로 이제 연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 운용만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오늘 발제에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 지출의 총 규모를 합의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얼마인지 함께 논의한 후에 총 공적연금 지출의 총 규모를 합의하고 세대가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금 지출을 이제 최소화해서 합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심각한 문제인 노후 빈곤율이 이제 영원히 해소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오종석 박사님 발제문에서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이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장기 인구 추계에 따르면은 이제 65세 노인 인구의 40%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유지된다면 내수 경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도대체 그런 사회의 경제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경제학자의 의견을 한번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즉 이제 결국 노후소득 보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2060년을 넘어서서는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총 소득이 GDP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공적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노후 소득 준비를 해서 이거를 벌충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이렇게 충분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고소득층 매우 소수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재정 균형이라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달성이 되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두 분 발제 모두 잘 들었습니다. 기초연금 재원의 활용과 여러 경제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기금 고갈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발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저의 경우 국민연금이 이제 세대 간 형평성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국가 재정의 역할과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문의 경우 국민연금의 제도의 이해관계자인 가입자, 공단, 정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이제 비교를 하신 후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국가 투입의 필요성과 기초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제 가입자, 공단 그리고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에서 각각의 재정적 역할과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입자 보험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3차례 연금 개혁을 3차례 이제 연금 개혁을 거치고 3차 개혁을 통해 소득 대체율은 43%, 보험료율은 14%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험률의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약 10년 정도 이제 늦춰지게 되면서 미래 세대가 이제 현 세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이제 봅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의 인상 효과와 총 노인 부담
부양 부담의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미래 세대가 혜택을 보는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세대만이 노인 부양을 온전히 부담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를 근거로 모수 개혁으로 인한 세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살짝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단 기금 운용 수익률 측면입니다. 1988년 이후 실제 장기 수익률이 6.82%에 달하지만 재정 추계의 기본 가정은 4.5%에 불과해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높은 실제 수익률이 현재 세대의 기여로 이제 달성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이미 세대 간 형평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보수적인 추계 가정은 청년 세대의 기금 고갈의 불안을 불필요하게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기금 운용 성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청년 세대의 과도한 우려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 기여도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크게 크레딧 제도와 사전 국고 투입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크레딧 제도의 경우 특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비용 부담 주체나 지원 시점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편 사전 국고 투입의 경우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제도의 재정적 안전 측면에서 장점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금의 안정적 관점에서 국고를 투입하게 되면 기금 고갈에 중점적으로 이제 더 초점을 두게 되어 연금 제도의 본래 목적보다는 수단이 앞서는 목적 전치의 위험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전 국고 투입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연금 기금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고 투입의 타당성은 기금 고갈 방지 자체가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국가 재정 전반과 사회적 가치의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대 간 부양을 핵심 원리로 하는 국민연금이 세대 간 재정적 책임의 갈등의 프레임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발제자분께서 앞서 이제 언급해주신 MZ 세대 키워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및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갈, 적립 등의 키워드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정 악화론과 미래 세대 부담 가중론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는데, 즉 현재 청년 세대의 불만과 불신은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험료 외 소비나 자산 영역으로 재정 영역을 이제 확장하는 방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기금의 고갈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급여 산식에 가입 전체의 이제 평균 소득의 A값이 이제 반영되는 구조인데요. 이는 이제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을 소득, 자산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은 제도 설계의 원리와 정합성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며, 기금 고갈 우려하는 청년층에게 위험 분산과 세대 간 부담 공유라는 메시지로 비교적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원에 다각화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의 정당성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극복을 하고 세대의 연대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국 청년 및 시민들의 연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구조적으로 이제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이제 심각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이나 지인 등 이제 한정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이를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 획득과 합리적인 판단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을 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대표단은 학습과 수기를 바탕으로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및 노후 보장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아졌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학습하고 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세대 연대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한 분 토론 남겨두었고, 우리 배준영 기재부 연금보험 예산 과장님 오셨는데요. 그 기재부 전체를 대표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보통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인의 생각을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많이 일단 들으러 온 자리니까요.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다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단순히 이게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절대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많은 고민을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에서 주든 연금에서 주든 저희의 관점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고 결국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재정에서 준다고 해서 국민이 덜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3월에 연금 개혁을 하시면서 국회에서 이제 크게 확실하게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급 보장 명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결국에는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이 결국 이제 한 몸이 된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럼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제 더욱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욱 더 이제 재정과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부족하다 아직 더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립금이 일단 1,300조 1,500조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정부 국가 부채는 마이너스 1,300조 1,500조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 지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해서 그거를 넣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추가적인 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발제자분께서 퓨처 펀드나 아니면 어떤 이제 추가적으로 적립을 해서 가져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게 빚을 내서 어떤 채권이나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이 나오면 좋겠지만요. 그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경제에서도 사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고 이제 해서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그걸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넘어서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중립적이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재정에 부담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국민과 사회적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되는 이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연금 개혁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지금 기준에서 필요 보험료율이 얼마냐 했을 때 수익률이 5.5%가 되면 그게 16%고 4.5%로 하면 이제 19%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결국 13%가 이제 아직 몇 년 남았지만 그 필요 보험료율과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율의 이제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 그게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이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다양한 또 논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금 수익률이 됐든 뭐 보험률이 됐든 뭐 이제 아니면 뭐 이제 기존에 받고 계시던 분들을 어떻게 뭐 향후에 받는 부분을 조정을 하든 뭐 국고를 어떤 이제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그 모든 대안들이 저는 뭐 신연금, 구연금을 포함해서 모든 대안들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크게 다른 논의들은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디선가 돈이 나오든지 돈이 줄이든지 이제 그 뭐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대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저희 아들도 2011년생이고요. 뭐 국민연금 복지부에서 이제 연금 개혁할 때 최대한 잘 해서 하면 71년 소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들이 딱 60이 되는 정도의 나이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시리어스하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생각할 때 조금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우리 연금 제도 자체가 세대 간 불균형이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가 이 세대 간 불균형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인구 구조가 다시 늘어나면은 또 세대 간 향후 세대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연금 제도 자체가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뭐 앞에서 토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이게 이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만 갖고 세대 간 불균형을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당시에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의 어떤 기회 수익률이랄까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뭐 여기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뭐 은행 이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냈던 시절의 보험료율과 수익 대체율하고 지금 저금리 시대가 왔을 때의 수익률과 보험 대체율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기대 연명도 사실은 굉장히 큰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뭐 수익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팩터들을 적용했을 때의 어떤 세대 간 불균형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불균형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세대 간 불균형 이슈도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스터디와 모형을 놓고 이제 팩트를 조금 더 파인딩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많이 돼서 뭐 굳이 그 토론을 더 막 받아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짚어야 할 그런 이슈들은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하시면 이 세션 마무리 짓고 개인적으로 또 기자분들 참석하셨는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두 분 그래도 발제자 분들은 간단하게 여러 문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우리 끝까지 계셨으니까 두 분 의원님들께도 질문이나 코멘트 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코멘트가 될 사항이 아닌 상당한 깊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큰일 났는데 일단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첫 번째 좀 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수익비의 얘기는 저희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아까 아마 기재부 쪽에서 지금 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비에 대한 개념서부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익비를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보면 마치 뭐 전세대는 수익비가 높은데 우리는 수익비가 이게 뭐다 사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세대 간 갈등을 만드는 가장 그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수익비 문제는 사실 지금 100만 원 아까도 잠깐 제가 계산했습니다만 100만 원을 가지고서 30년 후에 200만 원을 받으면 수익비는 2겠죠. 그런데 사실 100만 원으로 6%를 하게 되면요. 약 지금 430만 원 정도를 원래 받아야 합니다. 근데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사실은 기금의 존속성을 자꾸 수익비 일로 맞추게 되면 기금을 내는 사람들은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하고 그냥 일반 퇴직연금 가입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자꾸 수익비라는 논쟁을 가지고서 너희는 더 많이 받고 누군 덜 받고 이제 뭐 그런 얘기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조금 많이 지금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아마 장재혁 이사님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저는 GDP 1%건 그 숫자인데요. 저희는 이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는 한 맥시멈이고 제발 조금이라도 좀 정부가 뭐라도 좀 하는 것 좀 보여달라. 그래서 아까 예산 1%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기여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보여달라. 뭐 재정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되는데 단지 그거는 그냥 기금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재정 중립적인 방법을 찾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갖는 국가 사회복장 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득 재분배에 대한 그 역할을 사실은 그건 정부 역할이거든요. 그건 사실 국민연금에서의 특히 노후 부분에서 매우 크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그 사용료라도 그러면 제발 정부가 어느 정도 해달라면 그거는 국가 재정과는 관계없이 역할에서의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접근을 좀 조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나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계감의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큰 사례인데 저는 앞으로 아까 인구 구조가 저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국민연금만 자꾸 문제 삼는데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 건강보험 자체부터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기초연금 큰 문제이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 그렇다면 미래에 그러면은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전 기초연금은 지금 하위 70%면 전 솔직히 좀 여기서 위험한 발언일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레벨이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레벨상에서 정말 필요하신 노인분들에게 갈 수 있는 거고 그 대신에 그 나머지 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래서 노후의 소득정의 소위 그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의 소득 격차가 심할지언정 최소한 노인 돼서만큼이라도 좀 소득 격차 좀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제 그 바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리적인 문제인데 100만 원에 되는 것은 A값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30년 후로 끌면요. A값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1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A값 평균에 대한 보험료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그 수리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권나영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어느 하나 트집 없이 저랑 생각이 너무 같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저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배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에게도 많은 참조가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재부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의 어떤 방향에서 사실은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갖는 것은 하나의 제도라고 우리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제도라고 말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국가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좀 더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장지혁 이사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수익비 정의에 대해서 그 수익비는 내가 냈던 것의 현재 가치분에 내가 받을 것의 현재 가치입니다. 당연히 내가 냈던 금액에 뭐 투자 수익이 됐고 이자 수익이 됐고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자마다 그 이자율이나 현재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법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국민연금 수익비는 대략 2대1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비가 1이라면 즉 내가 낸 것의 현재 가치가 내가 받아야 할 것의 현재 가치가 동일하다면 이론적으로 기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익비가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낸 것 대비 2배 이상 받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가 낸 것을 내가 받아갈 것 대신 내줘야 되는 거고요. 대신 내주는 사람이 현재는 다음 세대인 겁니다. 제도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나중에 다시 논의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당연하게도 현재 기금 소진에 되게 급박하고 되게 그리고 중대한 원인은 그 기대 수익비가 2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인구 구조의 문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심해진 문제로 부각된 것이 맞습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사실인 것 같고요. 다음 측면에서 그 국민연금 기금 소진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만나봤고요. 그분들 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전에 다시 연금 개혁 논의가 될 거고 뭔가 사회적 합의를 해서 개혁이 될 거다. 이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 가능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은 뭐냐면 만약에 기금이 소진되냐면 추후에 부과 방식을 바꾸면 된다. 이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현재 세대가 받아가는 연금을 다음 세대가 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다음으로 박나래 박사님 말씀드릴게요. 이제 경제학적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뭔가 연금을 걷어가지고 그 노년층에 재분배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 노년층의 소득이 늘어서 수요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층에 갖춰본 수요가 줄어서
그 수요가 줄고 경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디까지는 경제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서 결과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이득을 보고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역시도 좀 더 정교한 모델을 통해서 분석해봐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예. 그러니까 낸 것보다 더 누군가 더 받아가면 누군가는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건 단순히 그러니까 자꾸 이게 수익금에 대한 뭐 약간 오해라 그럴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401k가 있습니다. 네,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요. 당연한 거예요. 왜? 수익률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연평균 10%대예요. 10%. 그러니까 미국의 퇴직 근로자들은 자기가 보험료 낸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비가 약 2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퇴직연금에 미국 퇴직 근로자들 퇴직연금법도 미국 퇴직급여 보장법 그래서 401k가 이름 나온 게 그 법 401조 K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1k라 그러는데 의무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준공적연금이에요.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갑니다. 아마 미국 퇴직연금 퇴직근로자들의 수익비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3, 4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왜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려고 합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자체가 그 수익비에 관련된 것 자체가 큰 논점이에요. 일단 수익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느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비가 똑같은 것이 형평한 거냐 그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여서 제 생각에는 오경석 박사님은 일단은 수익비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거부하지 마. 수익비라는 그 개념 자체를 그냥 무조건 거부하지는 말자. 이게 그래도 뭐 이렇게 측정은 해봐야지 논의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뭐 너무 높아서 문제다 다 똑같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실 것 같고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수익비에 관한 토론도 네.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경 의원님하고 네, 저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논쟁 중에 상당 부분 이제 그 가닥들이 많이 잡히는데 저희 이제 문제식 중에서는 아무튼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는 해소해야 된다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부가직으로 하면 또 그거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논의가 그러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뭐냐에 대해서 논의가 우리 사회적으로 축적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 아까 그 기재부에서 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다고 빚내서 뭐 하라는 거냐라는 식인데 그건 접근은 안 하겠다는 접근이어서 그건 틀렸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 의무 지출을 구조조정을 할 거냐 아까 기초연금이든 뭐든 또는 이제 다른 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거냐 아까 이제 몇 가지 뭐 자산세든 뭐 요 논의를 오히려 디테일하게 푸는 게 맞는 거랍니다. 그 논의를 하지 않고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건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 논의 대상이 아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세금 문제는 되게 독특한 것이어서 저희들도 좀 더 같이 사회적 논의를 이제 반영을 해서 좀 이어가야 되는데 실제 자산 양극화의 문제가 청년들의 계속 큰 의제고 자산 양극화를 그럼 어떤 식으로 세제적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우리 차장님 비롯해서 원정현 위원장님, 오정석 우리 연구위원님, 우리 네 분의 토론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수미상관으로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대 간 형평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설명을 위해서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토론, 오늘의 발제는 결국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을 것인가 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해줄 것인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2011년생 자녀를 두신 우리 배진영 과장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원래 연금이 그렇게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저는 매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모든 뭐 정부 정책이 되었건 아니면 여러 가지 법이 되었건 처음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수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같은 입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꿔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면 현재 시점은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부분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 역시 매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 훨씬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이게 너무 이게 이제 갈등으로만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게 이제 연금 개혁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의 관심사나 어떤 그 핵심 집중하는 아젠다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오기영 의원님께서는 당장 이제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해보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논의하다 보면은 세대 간 형평성이 뭐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금제도 등장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세대 간 형평성을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 거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제도 그렇게 안 흘러왔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본 자체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을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다시 저희가 다시 설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재정만 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주는 것까지 다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제목은 세대 간 형평성이기도 하지만 뒷부분에 이제 국가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돈을 내라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꺼오든가 아니면 국민한테 증세인데, 그러니까 보험료를 걷든 증세를 하던 다 국민이 내는 건데 도대체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국가 재정이라고 한 건 국민이 내는데, 국민은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자산 있는 사람, 자산 없는 사람, 특히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니까 여기 소득 재분배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논의될 게 엄청나게 많아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방향성 말고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바빠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연구원에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기재부하고 여기 보건복지 지시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초연금을 이렇게 조정하면은 뭐가 나오냐, 이런 안들을 좀 지시를 해서 KDI나 어디 조세재정연구원에 지시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좀 가져오게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지, 그게 아니면은 계속 이제 방향성만 얘기하다가 시간만 흐르고 그 방향은 딱 정했는데 마침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하니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구체적인 안을 놓고 가야지 사실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은 좀 그렇고. 자, 제가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45분에 맞추려고 했지만 그래도 12시 전에 맞춰서 저희가 식사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